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관련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여러 참사들이 있지만 그 참사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잖아요. 네. 상처를 받잖아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공동체의 오랫동안 공동체가 유지된 윤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탄핵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런 논리가 맞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탄핵을 한 경우에서 이게 법적으로 탄핵이 인용될까 하는 점은 조금 의심스럽죠. 예. 네, 쉽진 않아 보이지만 일단 총평부터 또 그것도 들어볼까요, 한번? 네, 민주당이 오랜만에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이 결국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가져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국회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수렴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기본법과 그 헌법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 국가가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그게 정부 부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꾸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정부까지 이 국가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그 기능을 삭제해버리고 혹은 지침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들을 위임받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상으로는 행정안전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지든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국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예방을 하고 이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용산경찰서나 용산구청에 이걸 책임을 묻는 식으로 꼬리 잘리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를 민주당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이번에 탄핵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게 그냥 단순히 법 조항 구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 상황이라든지 이게 보면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렵죠. 네. 9명 중에 6명이 돼야 되는데 네. 찬성해야 되는데 또 두 분이 지금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제 결국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표대결이 아니라 이 전체 합의의 어떤 과정에서 국가의 존재의 의무, 국가가 도대체 뭘 했느냐를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저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표대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번 탄핵안이 민주당에게는 그럼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잘 몰라요. 정치공학적으로는 철학과 교수님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치적으로 처음에 사태가 났을 때 민주당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사태에 진입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큰 정치 세력이 있다 보면 사람들은 그 집단적으로 뭔가를 잘 해주길 바라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참사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것에 아픔을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히 정서적인, 감정적인 또는 어떤 이성적인 대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일원화돼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답답하게 있었던 거죠. 민주당 내부가. 그러니까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할까 이런 결정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민주당도 충분히 국민이라든가 참사 당사자들에 대한 감정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대변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능주의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이 못한다면 민주당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못했다는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상태가 지금은 저는 좀 처참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민주당도 그렇게 접근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접근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더 해보기로 하고요. 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벌써 3번째 출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검찰이 짜놓은 거대한 대화 드라마에 결국은 오늘은 한 세션에 불과한 거고,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이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지난번 2번의 소환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고, 기소 여부를 이제 검찰이 빨리 결정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무슨 자백을 지금 하라는 식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소를 하려고 하는 측에서 그동안 거의 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서 뭔가를 지금 그림을 그려놨다고 한다면, 이제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떳떳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언론에 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각조각들을 흘려내면서 뭐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엉터리 같은 소설들을 막 써내면서 모욕주기,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주장들이 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요구하는 조사에도 충실히 응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소상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가서 이 문제가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원장님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같아요. 그런데 법적 절차가 있는데 검사가 저는 조사할 만큼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서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기소조차 않은 이런 헌정사상 없다고 봐요. 이런 사건 자체가. 네. 그럼 빨리 기소를 해서 법적, 즉 법관의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판단에 따라서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연하니까 저희도 모두가 지쳐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냥 정서적으로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못 내놓으면서 왜 이러냐, 이런 감정적인, 다시 말하면 검찰의 지금 형태는 정치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검찰 정치가 국민들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점점 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로 싸우더라도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같이 발을 딛고 있는 중앙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통의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 건데, 지금의 검찰 정치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형태는 이 고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검찰은 판단을 끝내야 된다. 네. 판단을 끝내고 그다음 제3자인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서 영장도 치려면 치고 일단 뭐 기소하고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관계자발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네. 오고 가고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구속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수뇌부에서는 구속 수사 원칙에 영장을 쳐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사고들을 검찰 수뇌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는 뭐 오락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끌어가면서 민주당에게 더 씌우게 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멈추고 빨리 재판으로 넘겨서 재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두 분께 이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교수님께 먼저 좀 들어볼게요.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탄용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표현도 조금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장애 투쟁이라기도 하고 장애 네. 집회라고 하기도 하고. 일단 장애 투쟁이 되려면 국회가 국회 내에서 역할을 잠깐 멈춘 상태에서 장애를 나갔을 때 장애 투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다른 사태예요. 긴급 사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확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장애투쟁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애투쟁이라고 몰아갈 필요도 없고 장애투쟁이라고 비판이나 이런 큰 주제가 안 된다. 네. 다만 이게 효과적일 것이냐 아닐 건 다른 문제 같아요. 정치라는 게, 정당 정치라는 게 국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 바깥에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보고하고 그것들을 민의를 전달하고 수렴하는 절차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것들은 그런 장애 집회 성격이고,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위 집회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또 거기에 목소리를 담아서 원내에서 어떤 투쟁을 하는 과정에 병행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대립적 관계 혹은 대체적 관계로 장애 집회와
원내 투쟁이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일련의 어떤 민주당의 액션에 대해 액션들에 대해서는 두 분은 비교적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불안한 것은 무슨 생활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도 네.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 그 다른 나라 대부분의 지금 OECD 국가들이 성장으로 전환됐거든요. 우리만 지금 성장 후퇴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이게 꺾이면 10년, 20년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만한 국가적 재난, 위험 상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프레임이 장애 투쟁이냐 집회니 나가면 되니 안 되니 효과가 있니 없니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당내에도 그런 세력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